예, 원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의견이 한 군데로 잘 안 모아지는 데인데요. 그래야 사실 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는 AI와 반도체 쪽으로 거의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견이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AI와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할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AI가 혁명이죠. 그죠?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못지않게 산업도 크고 주가도 올랐지만 버블 논쟁이 올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박사님과 했지만 네, AI 산업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현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AI라는 게 일상에서 그 아주 친근한 용어로 쓰기 시작한 지 이제 2, 3년 정도밖에 네. 안 됐거든요. 예. 물론 2016년에 이세돌 국수와 알파고의 대국 때문에 반짝했지만 맞아요. 그 후로 또 한동안은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챗 GPT의 등장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 아주 초기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 초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투자도 많아지고 장밋빛 많은 전망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많은 제약들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2차 전자, 전기차 산업이 사실은 그런 것들 우리가 바로 선행지표로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AI도 결국 비슷한 경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까지 AI에 대한 관심도가 피크를 치고 관심도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게 맞을 거고요. 초기 단계니까 관심도가 일단 올해 피크로 해서 일단 한번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변화가 나오고 관심이 있고 또 경쟁자가 나오고 쉬었다 가고 이런 거잖아요. 산업의 그렇죠. 트렌드라는 게. 그렇게 보면 정말 오픈 AI라는 회사를 우리가 알게 됐고, 그죠? 챗 GPT가 처음에는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고 거기 익숙해질만 하니까 구글이 있잖아. 원래 검색은 정말 구글이 왕자인데 구글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미나이를 들고 와서 최근에 본 게 3.0이었나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AI의 그 소프트웨어 이쪽 경쟁도 치열한데 실제로 이제 뭐 구글 걸 써보니까 좋다는 분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딱 개인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이제 댓글이라고 할까 네. 후기들을 보면은 훨씬 뛰어나더라. 근데 왜 아직 한국에서는 다 챗GPT만 쓸까라고 한탄하는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아마 객관적인 성능이나 만족도는 제미나이 3.0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들은 고객들의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챗GPT에 익숙해져 있고 네. 이미 또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선점 전 세계적으로 효과라는- 7억, 9억 정도 이미 쓰고 있다고 게 하네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고 뭐 가격은 아직 모르겠지만 예. 하더라도 기존의 선점한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에 갖고 누리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있어요. 예. 사실은 챗GPT가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네. 한동안은 역시 독과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유료 회원으로 보면 훨씬 많군요. 그러나 구글의 그 도전도 만만치 않겠죠. 그죠? 네.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도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반도체 칩도 지금 엔비디아를 도전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AI의 플랫폼이죠. 결국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하는 네. 챗GPT 아성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정말 챗GPT를 위협할 만한 서비스를 가지고 올 것이냐. 예.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올해 안에 등장할 거냐. 근데 현재까지 이제 제미나이가 유력한 후보로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위협할 수준까지 되기에는 규모의 경쟁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제미나이 말고도 사실은 자체적인 플랫폼과 그 솔루션 모델들을 엔진들을 지금 일단 양산 단계에 와 있는 양산이라고 제조업이니까 양산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있는 기업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중국에도 사실 몇 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냐 하는 것들이 올해 안에 그 변화가 보면은 누가 그나마 가장 우위에 서 있는 세컨더가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산업은 성장하고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1등 아니면 2등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인터넷 검색할 때 보세요. 야후가 이렇게 그 길을 잃을 줄 누가 알았어요. 라이코스 아세요? 엠파스 아세요? 이런 것들 지금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만 가고 살아남은 자의 독식 그 승자의 그 파티는 이어지겠죠.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가 뭐 봉이 김선달이 물을 퍼서 파는 것처럼 그죠?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정말 새로운 장을 열는데 여기도 이제 경쟁자들이 꽤 생기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2026년은 어떨까요? 실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아마도 2026년 연말까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풀 가동해야 될 만큼의 수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진슨왕 CEO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의 수주가 과거와 같이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현실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올해 연말에 수주하는 물량은 올해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2027년, 2028년이 될 건데 그때쯤 돼서는 여전히 뭐 좋은 우수한 기업이고 실적도 좋겠지만 성장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의 TPU 얘기 나오면서 걱정을 했는데 관련된 회사를 또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래 성장에 대한 고민을 로보틱스 이런 쪽도 이제 젠슨왕이 그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처럼 한 산업의 어떤 서프라이즈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젠슨왕의 좀 경영 능력이 발휘돼야 될 그런 상황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는 GPU 하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러니까, 예. 이 현금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젠슨왕 CEO에게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들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돈을 벌면 돈을 벌었던 것을 재투자를 합니다. 근데 젠슨왕 보면 번 돈으로 GPU에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플랫폼, 솔루션 개발, 알고리즘, 그다음에 TPU와 관련된 그룹과 같은 기업들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와 같은 AI,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전기차 가지고 그죠 세상을 바꾼다는데 뭐 전기차는 지금 이제 일부가 돼버렸잖아요. 환경과 스페이스 쪽에 이제 사실상 미래 거의 먹거리인 것까지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체제로 경쟁자가 정말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뭐 AMD, 브로드컴 자체 칩 생산하고 빅테크들과 손잡고 이제 칩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들도 물론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도 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칩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GPU가 전체 AI 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네. 2026년도에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TPU로 가면서 NPU 계열의 칩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NPU, 그러니까 TPU에 들어 보면은 구성을 보면 NPU와 GPU와 CPU 세 가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에는 NPU는 빠지고 GPU와 CPU가 들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는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AI 칩으로서의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온리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초반에 가장 유력했지만 가격 문제와 직렬 방식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연산을 빠르게 하는 데는 좀 타이밍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속도 네. 같은 것들이 좀 약점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GPU가 대세가 됐지만 GPU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CPU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이제 NPU가 미래에 지금 가장 유망을 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NPU는 완성이 된다면 아마 CPU와 GPU 역할을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NPU의 완성도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에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분간은 GPU 우세한 시장이 지속될 거라 보는 거죠. 네. 이제 엔비디아는 쫓기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쫓아가는 입장에서 좀 더 룸이 많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면 이제 AMD나 브로드컴은 어쨌든 시장이 개화되면서 뭐 경쟁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네요. 두 기업 중에 네. 사실은 좀 더 유리한 고지는 AMD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브로드컴이란 기업은 사실 다 통신칩 회사예요. 사업 범위가 브로드하죠.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네, 장점은 맞아요. 통신칩이라 네. 사실은 AMD는 원래 CPU를 만드는 회사였기 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AI에서 필요한 AI 칩이라는 건 컨트롤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칩 설계인데 네. 통신칩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GPU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브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CPU에 좀 더 가까웠죠. 통신칩보다는 GPU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득세를 했던 건데 브로드컴의 통신칩은 사실은 AMD나 인텔과 비교했을 때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에 대한 설계 능력과 경험치들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 회사 중에서는 저는 AMD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자로 이제 거론되는 게 이런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뭐 TSMC가 독보적으로 그죠? 뭐 물량이 만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도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TSMC도 엔비디아나 이런 만큼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이게 파운드리라 그런지 그다음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돼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DR로 상장돼 있잖아요. DR로 있고 예, 아니, 대만에 메인이 있는 거죠. 하이닉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TSMC가 본주로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만 회사인데 ADR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저평가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TSMC 전망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은 AI과 상관없이 TSMC는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엔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인데 전 세계 반도체에서 메모리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30, 작아지면 한 20% 초반 정도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기업 중에 큰 기업들 따져보면 대부분 미국에 있죠. 70%가 미국 기업인데 네. 인텔을 제외하면 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공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파운더리는 무조건 필요한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는 TSMC는 AI하고 상관없이 반도체가 존재하는 한 일감은 항상 넘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네. 근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만 기업이고 미국에는 DR에서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상장된 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죠. 팹리스라는 거는 언제든지 뭔가 하나가 터지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파운더리는 그냥 정말 전통 제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굴뚝 사람에 가깝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높지 않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우리 얘기하죠. 우리는 뭐 그런 AI의 그 붐 그리고 논란 속에 반도체 시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불과 짧게는 한 1년 전만 해도 뭐 겨울이 온다 그러다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지금 뭐 이익 전망치가 그냥 자구나면 바뀌는 상황인데 한국 반도체 시장은 그러면 적어도 내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흐름인가요?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되고는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내년 총액이 올해보다 현재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긴 하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관과하는 게 있어요. 예. 메모리 기업은 철저하게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가격의 흐름이 사이클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 사이클이 2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하락 반전할 것이 코앞에 있는 거 맞아요. 그게 올해 중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 보는데 빠르게 이루어지면은 뒤쪽에 실적이 안 좋아질 테니까 연간 실적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지만 예. 그 하락 전환이 연말쯤 된다고 하면 1년 실적이 이미 다 좋게 받은 후잖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있는 건데 가격이 그럼 하락 반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면 너무 자명합니다. 가격이 올라갔던 게 수요가 넘쳐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지만 현재 가격은 수요가 정말 서버를 제외하고 진짜 수요가 안 좋거든요. 근데 서버가 차지하는 게 50%가 채 안 돼요.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 더 큰 볼륨들은 수요가 없는데 인위적인 감산을 통해서 지금 가격만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되게 생산이 정상화되는 순간 바로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가격 버블인 거죠. 그래서 버블은 터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2026년 중에 발생할 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감산의 주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정말 심한 감산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겨 있고 그다음 이재용 회장도 2026년부터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 상황에서 기대할 가능성이 우리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마 생산이 정상화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과 이제 다른 얘기를 해 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수요가 AI와 관련된 수요가 뭐 엄청 늘어서 그다음에 AI가 접목되면서 예를 들면 이 디바이스 쪽에서 수요가 엄청 늘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디램 가격이 그게 아니다. 수요 쪽이 아니라고 하셨고 공급 사이드 측면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건데. 근데 수요가 늘 수도 있잖아요. 내년.
수요가 늘기 위해서는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특히 수요를 구성하는 제품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예. 서버만 좋은 거거든요, 지금. 서버만 놓고 봤을 때도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3년을 투자를 했으면 데이터 센터 3년 정도 투자하면 일단 일단락돼요. 사이클이 끝나요. 그러면 앞으로 그 후에 3에서 5년 동안은 빙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 수요가 내년 2027년 이후에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서버를 제외하면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판매가 2016년도에 16억 대가 팔렸는데 지금 12억 대 팔리고 있어요. 이미 꺾이고 있는 시장인 거고요. 노트북, 데스크탑은 1년에 20%씩 감소하고 있고요. 판매가. 노트북도 기껏해 제로 성장 정도거든요. 그러면 서버가 일단 꺾이는 순간 수요가 좋은 섹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황이 계속될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AI의 어떤 그런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런 빅테크들이나 반도체 업체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 구글에서 만든 뭐 글래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주길 원했는데 그렇게까지 못 간 거고요. 네. 다만 뭐 반도체 내년에 가격 디램 꺾인다. 네. 주가 밀린다. 실적 떨어진다. 팔아라. 이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근데 그 시점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말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으로는 상황들이. 좋은 게 기본 베이직 시나리오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 얘기로 좀 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참 어려운 올해 참 자존심 구기는 거죠. 실적 안 좋고 자존심 구기고 이런 한 해를 보내다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그 재추격? 네. 추격자가 됐어요. 이제 HBM 쪽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HBM 쪽 어떤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설만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 보통 5세대라고 하고 있죠. HBM3E라고 하는 것도. 네네. 그 5세대를 지금 엔비디아 납품을 못해서 사실 2025년도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2024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실적에서도 소외를 냈던 건데 어쨌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이미 엔비디아 콜 통과했고 5세대 납품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은 다른 제품들의 가격 상승 효과도 있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반도체 부분만 7조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파운더리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그렇죠. 거라서 예. 파운더리 빼고 메모리만 하면 8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요. 이게 아마 1월에 발표하게 되는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 상승분 플러스 아마 HBM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HBM4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4 시장이 생각보다 늦게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는 의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결국에는 5세대가 소외됐었던 5세대 실적이 삼성전자가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그동안 소외됐던 것을 다 다시 시장 점유율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빠르게 바뀌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의 H100, H200 제품들이 미국에서는 팔아 좋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이 아직까지는 사줄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확실한 지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사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주게 되면은 네.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물량이 꽉 차 있어서 네. 추가 수주를 하더라도 그 중국 예. 물량을 가져가기가 추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40% 됐던 시장 점유율이 17%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캐파의 여유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물량이 정말로 풀리기 시작하게 됐을 때에 그 수에는 삼성전자가 네.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도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조금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실적이 분기 적자가 2조 원대에서 지금 9천억 원 정도, 1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일단은 좋은 시그널인 거죠. 예. 그리고 아마도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여는 못하겠지만 2027년부터는 우리가 애플로부터 테슬라부터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한다라는 네, 것들, 이제 그게 당장에 뭐 큰 실적 기여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들을 잘 소화하게 되면 이제 큰 고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기존의 뭐 퀄컴과 애플의 다른 사업부에서 삼성전자 파운더를 많이 맡겼었는데 지금 도로 TSMC로 옮겨진 상태인데 이번에 애플 테슬라 물량을 성공적으로 납품을 한다면 이 규모는 크진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고객들의 평가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큰 손들의 큰 물량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2027년, 2028년 쪽에 이루어질 거라 그러니까 올해 파운더리가 크게 뭔가 실적이나 어쨌든 주가에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장 쪽에서도 이제 삼성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항상 뭐
확인하면 주가님이 다 오른 거고 기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다 좀 땡겨 쓰고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연간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HBM에서의 입지 그다음에 실적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과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따라 붙었을 때 HBM 시장에서 얼마나 더 이익을 내느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또 뭐가 있을까? 삼성의 파운드리처럼 이런 고민들을 시장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지난 몇 년 동안 하이닉스의 투자 패턴들을 좀 봤어요. 이제 투자를 하는 것 오니 메모리였어요. 그 얘기는 HBM의 이제 좋은 시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네. 그 뒤를 이을 만한 딱 먹거리가 그렇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볼륨을 하면 삼성전자 훨씬 크죠. 그렇죠. 2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더링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게 언젠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는 순간에는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영원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미래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뭔가 준비해 놓은 것 자체도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참 기업도 어려워요.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참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새로운 뭔가를.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그 박정호 부회장인가요? 그때 뭐 파운드리 좀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별로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파운더리 네. 지금 갖고 있어요. 자회사가 두 개나 있고요. 네. 청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파운더리에 근무하는 아는 지인이 있어 물어봤더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리는 카드인지 정말 미래 먹거리 생각하고 있는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라인업도 삼성전자는 뭐 4나노, 3나노, 2나노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자회사는 굉장히 레거시 공정입니다. 몇십 나노, 100나노 뭐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파운더리인 거지 TSMC가 경쟁하는 파운더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AI 또 우리 한국 시장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분명히 또 변동성은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16만 원, 하이닉스 뭐 100만 원 누가 먼저 가냐 이러고 있지만 분명히 변동성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을 세울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투자 견점에서 실적 말고 주가 측면에 봤을 때 상고하저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실적도 좋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한 차례 더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하반기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될 때쯤 되면은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친 실적을 성적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성장성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미국 월가에서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 그때 만약에 큰 폭의 조정이 있다면 작년에도 사실 큰 폭의 조정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의 조정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봤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100% 일어난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들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의 지평들이 짧아서 그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그림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앞에 붙여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죠? 연간의 흐름들, 체크 포인트들. 어쨌든 AI와 반도체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예, 반도체 시장 전망과 전략, 투자 인사이트까지 이주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